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영사 시간이에요. 세계사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세계사 페이지는 148페이지 나폴레옹의 개혁과 전쟁 부분 배울 겁니다. 교과서 148페이지 펴도록 할게요. 자, 다 폈나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파일을 가져왔는데 조금 이게 뭐가 잘못 저장이 됐나 봐요. 그림이 조금 무섭게 반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는 안 이렇죠. 조금 무섭긴 하지만 크게 보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섭긴 하네요. 자, 이 사람이 나폴레옹인데 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개혁 정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도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나폴레옹의 개혁과 전쟁이에요. 자,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영국과도 휴전해서 대프랑스 동맹을 무너뜨렸대요. 나폴레옹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브리메르의 정변으로 브리메르 정변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통영정부를 수립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통영정부. 이렇게 통영정부를 수립한 나폴레옹이 대불동맹도 다 무너뜨렸어요. 전쟁을 해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영국과도 휴전을 하게 됩니다. 이 휴전 내용도 사실 프랑스가 엄청 우세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 이후에 평화를 회복하였으며 나폴레옹은 혁명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내정개혁에도 힘썼대요. 개혁 정치들을 실시를 합니다. 시민사회의 규범을 담은 이제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했어요. 이게 개혁 정책 1번이겠죠.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했다. 자, 그러면 이 나폴레옹 법전은 법 앞에서 국민의 평등을 보장을 했대요. 프랑스 시민혁명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겠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위에 한번 같이 봅시다. 너무 무서워. 자, 나폴레옹 법전은 혁명 이전의 법과 혁명 당시 제정한 여러 법들을 집대성한 것이래요. 그래서 자유평등의 이념이 담겨져 있었고요. 사유재산의 원칙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약간이 수정되었으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프랑스의 민법전으로 사용이 되고요. 나폴레옹 법전은 정복전쟁의 과정에서 유럽 대부분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대. 그래서 각국의 근대 법전 성립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폴레옹 법전의 의의가 되겠죠. 각국 근대 법전 성립에도 영향을 주었던 게 바로 나폴레옹 법전의 의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폴레옹 법전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냐면 농노제를 폐지하고 농노를 해방시켰어요. 농노의 해방. 그리고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프랑스에서 있었던 시민혁명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나폴레옹의 법전은 자유평등의 이념, 사유재산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폴레옹 법전에 의해서 유럽 각국 근대 법전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던 거겠죠. 자, 다른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프랑스 은행을 설립을 했어요. 프랑스 은행을 설립해서 이런 경제적인 정책도 실시를 했고요. 산업보호 정책을 펼쳤다. 또한 능력에 따른 출세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교육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국민교육제도 정비. 그래서 나폴레옹은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대. 이런 식으로 프랑스 시민들의 이러한 혁명의 내용들을 담긴 법전도 편찬을 하고 경제적인 정책도 실시하고 국민교육제도 같은 것들을 정비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큰 지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황제의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해요. 그래서 제1제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통영정부에서 다시 제정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 통영정부 때도 나폴레옹이 거의 독재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제 국가의 많은 권력들이 다 나폴레옹에게 독점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국민투표를 통해서 자신이 아예 황제가 돼버린 거죠. 제1제정이다, 제1제정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제1제정을 열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지배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유럽을 정복하려고 하자 영국을 중심으로 다시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되었다. 이 대불 동맹은 1차, 2차, 3차까지 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영국과의 해전에서 패했대요. 자, 이 해전을 트라팔가 해전이라고 합니다. 트라팔가 해전. 트라팔가 해전. 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활약했던 영국의 이제 장군 제독이죠. 해상 제독이 바로 넬슨 제독이에요. 넬슨 제독.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해상 지략가를 얘기를 할 때 뭐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넬슨 제독.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당시에 승승장구하던 프랑스를 잠깐 주춤하게 했던 해전에서 이제 영국이 승리를 가져가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나폴레옹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과의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지에서는 유럽 본토에서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그리고 러시아를 다 격파를 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를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우리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명목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프랑스와의 전쟁을 패배를 하게 되면서 서남 독일을 잃을 때가 신성 로마 제국에서 탈퇴를 하면서 라인 연방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돼요.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했다. 그래서 서남 독일 일부가 라인 연방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 위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라인 연방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라인 연방.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목상으로나마 이제 유지가 됐던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가 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서남부 독일에 있던 독일 연방들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탈퇴를 하고 라인 연방이라는 것을 자신들끼리 또다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트라팔가 해전 또 여기 있네요. 넬슨 제독이 활약을 했다고 했죠. 넬슨 제독. 여기서 프랑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이 나폴레옹이 육지에서는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 아까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프랑스가 서유럽 거의 전체를 지배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제국화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자신 떵떵대면서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영국을 우리가 이기지 못했죠. 프랑스가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바로 대륙봉쇄령이에요. 대륙봉쇄령. 자, 나폴레옹은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영국과 유럽 대륙의 교역을 금지한 대륙봉쇄령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영국은 섬나라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제풀에 지쳐서 항복하겠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고요. 러시아는 영국과 교역을 계속하게 돼요. 당시에 영국이 해상 장악권이 굉장히 강했어요. 넬슨 제독도 있고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해상 장악권이 굉장히 많아서 영국에게는 실질적인 제한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영국과 교역을 하지 못했던 서유럽 국가들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러시아는 뭐야 싫어 난 교역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역을 계속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는 상태에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나섰는데요. 혹한과 굶주림 때문에 패배했다. 뭐 다른 말로는 동장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도 얘기해요. 동장군. 엄동설한이라고 표현을 하죠. 옛날 말로는 엄동설한, 동장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러시아 원정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되어서 이 프랑스에 반격을 하고요. 프랑스 군대에 승리를 하면서 결국 나폴레옹은 몰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나폴레옹이 한 번 지고 이제 엘바섬이란 곳에 유배가 갑니다. 엘바섬. 엘바섬에 유배를 갔다가 다시 파리로 돌아와요. 나폴레옹이 돌아왔을 때 이 파리 시민들이 굉장히 반겼다 그래요. 다시 프랑스가 서유럽을 장악하는 그런 제국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강대국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자, 그런데 이 돌아온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은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워털루 전투도 나와 있죠. 워털루 전투. 1815년에 워털루 전투에서 대프랑스 동맹과의 전쟁을 패배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문단은 나폴레옹 정책의 의 같은 거예요. 자, 혁명 뒤 집권한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업적을 계승하는 데 이바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 유럽의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확산시켰다. 이게 첫 번째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뭐예요? 뭐 자유, 평등, 박애, 우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이념들을 전국이 아니라 이제 서유럽, 전 유럽 지역에 다 널리 퍼뜨린 거예요. 서유럽, 동유럽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같은 이념들이 크게 확산되게 됩니다. 자, 한편 나폴레옹에게 정복당한 독일과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프랑스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사실 정복전쟁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침략하였지만 이런 긍정적인 의의도 있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자료 한번 봅시다.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헤겔이란 사람은 난 얼마 전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제들을 파괴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보고 살아있는 세계정신이라 했대. 그래서 감격한 바 있다.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그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이 헤겔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프로이센에 뿌리박혀 있던 굉장히 부패한 관료제도를 파괴를 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러한 이념을 널리 퍼뜨리면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악습들, 이런 부패한 관료제도들을 파괴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피이테라는 사람은 지금 독일은 나폴레옹군의 침략을 받아서 나락에 빠져있다. 나폴레옹은 그가 가진 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 침략자다. 이 사람이 아무리 어떠한 이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좋은 이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람은 다른 국가에서 봤을 때 침략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프랑스 시민혁명의 끝부분에서 등장을 해서 이러한 개혁 정책들을 실시했다. 그리고 여러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유럽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몰락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런 나폴레옹의 행적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의가 있었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폴레옹이 유럽 세계를 휩쓸었죠. 그 휩쓸었고 나서 그러한 유럽 세계에서의 유럽 세계가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형태를 빈 체제라고 합니다. 빈 체제. 이번 시간에 빈 체제도 마저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왜 빈 체제라고 하냐면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에 유럽 각국은 오스트리아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의 주도로 빈에 모였대. 그래서 전후 질서를 협의하였다. 이 프랑스가 전 유럽에 전쟁을 불러왔죠. 그래서 전후 질서를 협의하게 되는데 그걸 빈이라는 곳에 모여서 했기 때문에 빈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자, 빈 회의에서는 정통성의 원칙에 따라서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대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 이 정통성의 원칙이란 건 혁명 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뭐 프랑스라 던가 에스파냐, 포르투갈과 같은 나라들이 옛 왕실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옛 왕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르봉 왕실 이런 왕실들이 혁명 이전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체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질서로 회복을 하자, 옛날에 있던 옛날 질서로 돌아가자라는 복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옛날식 옷, 옛날식 뭐 음악 이런 것들 복고풍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당시 빈 체제의 특징이었어요. 정통성의 원칙에 따라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자, 그 결과 성립하는 것이 바로 빈 체제예요. 빈 체제. 빈 체제에서는 보수적인 질서를 지키고자 러시아를 중심으로 신성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신성동맹. 이 신성동맹은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결성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왜 신성동맹이냐면 뭐 그리스도교 정신에 입각했다라는 뭐 명분이었겠죠. 이런 명분으로 신성동맹을 결성을 하고 과거의 보수적인 질서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사국동맹도 수립을 하게 돼요. 사국동맹 수립을 해서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 유럽에 퍼뜨렸잖아. 그래서 전 유럽에서 자유주의를 희망하고 민족주의를 희망하는 거야. 당시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자신들도 이런 민족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국가를 구성하고 싶다, 독립시켜달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당시에 널리 퍼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것들을 탄압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신성동맹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신성동맹과 사국동맹. 신성동맹은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결성을 했대요. 그래서 알렉산드르 1세가 중심이 되어서 구성이 되었다라고 했죠. 자, 사국동맹은 영국이 합세를 했다. 사실 신성동맹보다는 이 사국동맹이 실질적인 효력이 있었어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을 하는데 큰 이제 영향을 주었던 건 사국동맹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빈 체제의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정치 체제뿐만이 아니라 영토에서도 구질서를 회복하자 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복고. 우리가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지만 굉장히 이 빈 회의에서 영토적인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내용은 얘기 안 하는 건데요. 그런 내용까지 봤을 때 보면 이 빈체제는 정치 체제뿐만이 아니라 영토에서도 옛날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혁명 이후에 싹 텄던 민족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를 억압하는 보수적 반동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당시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억압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게 바로 이 빈체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빈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컸어요. 우리 교과서 본문 보기 전에 아래 있는 지도 같이 보고 갑시다. 자, 당시에 전 유럽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맨 위에 러시아에서는 데카브리스트 해봉기가 일어나고요. 당시에 전제적인 정치에 반대를 하면서 지식인들이 일으켰던 봉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것도 일어나요. 이거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투표권을 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로마 공화국이 설립되고 카르보나리단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을 일으키고 나폴리에서 자, 이거는 이제 민족주의의 일환이에요. 이러한 활동들이 나중에 이탈리아가 통일왕국으로 구성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당시에 오스만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센 부분 보면은 3월 혁명과 같은 혁명이 일어나서 자유주의, 민족주의와 같은 이러한 이념들이 퍼지게 된 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자, 독일에서는 학생조합, 부르셴샤프트라 그래요. 학생조합들이 이렇게 자유주의를 원합니다. 우리는 혁명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우리 자유를 원한다. 자유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단이 아니라 차단되게 되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보나리단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학생조합 부르셴샤프트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보나리단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지만 오스트리아의 간섭과 각국 정부의 탄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국동맹, 신성동맹 배웠죠? 이런 동맹들이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에서도 선생님이 아까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했어요.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있었는데 이 지배에 저항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는 위에 있던 독일, 이탈리아와 조금 달랐어. 이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세력이 약해지기를 바랬던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의 지원과 유럽 지식인들의 후원으로 독립을 쟁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이런 민족주의 운동이 성공을 한 거죠. 그리스는 좀 운이 좋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라는 나라에 좀 특이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그리스는 굉장히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명의 기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 지식인들이 친그리스 위원회라고 불리는 단체를 조직도 하고요. 이 러시아가 그리스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발칸반도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약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도 그리스의 독립전쟁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그리스는 실제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도요, 독립운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볼리바르, 산마르틴 등의 활약으로
각국이 독립을 하게 됐어요. 이 볼리바르라는 사람은 해방자라고도 불려요. 해방자. 이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식민지들을 해방시켜서 해방자라고 불려요. 엄청 좀 칭호가 멋있죠? 해방자. 선생님도 나중에 이런 칭호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멋있잖아요. 그지? 볼리바르, 산마르틴 등의 활약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각국이 독립하였다. 그래서 사실 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가 독립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지만 이 영국이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했어요. 왜냐면 새로운 시장을 원했거든. 그러니까 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이 다른 나라, 다른 열강들의 식민지가 되면은 그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자신 국가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영국이 이러한 식민지들을 지원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멀로 선언이라는 것을 또 해요. 그래서 아메리카에 대한 유럽의 불간섭을 주장을 했어. 그래서 멀로 선언 봅시다. 교과서 오른쪽 아래 보면 멀로 선언, 미국의 대통령 멀로가 밝힌 외교 방침이야. 그래서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 원칙, 유럽의 아메리카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유럽에서 너네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말게. 너네도 그냥 신경 꺼. 우리 아메리카가 뭘 하든 신경 꺼. 라고 하면서 독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래서 그리스와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은 러시아나 영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빈체제의 결속을 흔들어 놓았다. 그래서 빈체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위에서 봤던 대로 정치체제 그리고 영토에서의 구질서 회복을 목표로 삼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억압하려는 보수적인 반동이었지만 사실 각국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빈체제를 흔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빈체제가 성립이 되어서 각국에서 자유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와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상황 덕분에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빈체제라는 것이 왜 성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이 빈체제에 반대했던 반빈체제 운동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국민국가 형성에서 빈체제 성립까지만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우리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이 정말 짧은 시기에 많은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천천히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세계사 보셔봅시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다음 진도 같이 나가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